이번 주에도 NHL은 트레이드 소식과 재계약 소식들 이어졌습니다. NHL 하덴날에서는 또 어떤 팀, 어떤 선수가 이름을 올렸을지 살펴보시죠. NHL 경기 리뷰에서는 센트럴 디비전 1위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위니펙과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갈 길 바쁜 세인트루이스의 경기 돌아봅니다. 러시아가 24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캐나다는 체코를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37회 시작합니다. (2월 25일) 일요일 오후에 녹음 중인 온더스포츠 비하인더넷 137회입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나와 있고요. 저는 김예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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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방금 전에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이로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이 열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께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연장을 가는 바람에 저희가 녹음 시간에 못 맞출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네. 와, 녹음 딱 들어갈 시간 되니까 연장 결승골이 터져버렸네요. 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마지막 녹음처럼 인사드리고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어서 다소 어색하긴 한데요. 태원 캐스터 개인적인 일정 관계로 둘째가 곧 나온대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그 평창에서 일 마무리하고 오늘 들어오는 날이기도 하고 돌아오면은 또 둘째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도 있고 해서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네. 또 김예슬 아나운서가 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범 아나운서님 좋은 소식이니까 그동안 제가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감없는 피드백 주시면 또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오늘도 먼저 NHL 소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37회 먼저 NHL 트레이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츠버그, 오타와 되게 많은 팀들 있었는데요. 먼저 피츠버그부터 보겠습니다. 예, 피츠버그, 오타와, 베이거스가 삼각 트레이드를 단행을 해서 서로가 이제 여러 가지 주고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저께 있었던 트레이드고요. 피츠버그는 오타와의 데릭 브라사드 선수와 빈센트 던, 그리고 2018년 3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토비아스 린드베리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됐고, 오타와는 2018년 1라운드 지명권과 2019년 3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필리프 구스타프손 선수와 이언 콜 선수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거스는 라이언 리브스 선수와 2018년 4라운드 지명권을 받게 됐는데,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제일 먼저 말씀드린 팀인 피츠버그예요. 피츠버그가 브라사르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3연패를 준비하기 위한 거를 다 마쳤다라고 이제 평가되는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사르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오타와에서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뭐 물론 마크스톤 선수가 제일 먼저 이름이 오르겠지만 그 다음 정도로 봐도 이제 충분할 정도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그거에 힘입어서 트레이드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올 시즌 공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저스에서 한 50포인트, 60포인트 정도 가량을 기록했을 그 정도의 급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피츠버그의 로스터를 생각한다면 3라인 센터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타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의 트레이드를 진행한 것 같네요. 이제 뭐 선수들 다 팔면서 이제 미래를 대비한 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브라사르 선수가 올해 30살이고 2년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타와 상태라면은 트레이드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다만 얼마를 이제 이 선수를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잘 받은 것 같아요. 필리프 구스타프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언더20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골리였기 때문에 크레이그 앤더슨 선수 이후를 좀 대비하는 움직임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언 콜 선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입니다. 현재 파네프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탑4가 상당히 불안해졌거든요. 예전부터 불안했는데 더 불안해졌어요. 네. 근데 이걸 좀 약간 보완해 줄 수 있을 만한 인재이고,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날 트레이드 데드라인인데, 트레이드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어쩌면 이언 콜 선수까지 이제 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피츠버그, 다만 좀 아쉬운 점, 피츠버그 1라운드 지명권은
지금 피츠버그의 분위기나 전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1라운드가 무색한 위치라고 하면은 이제 20번대 후반대, 사실상 뭐 2라운드 초반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1라운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면가보다는 약간 저하됐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브라사르 선수를 보내면서 받을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이거스입니다. 베이거스도 약간은 이득을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AHL급 윙어를 보낸 토비아스 린드베리 선수를 보내고 이제 라이언 리브스 선수를 보내는데 NHL에서 좀 오래 뛴 터프한 선수를 보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마냥 터프하고 싸움만 하는 걸 좋아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의 스킬이 있기 때문에 베이거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좀 터프한 요런 게 좀 부족한 팀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의 약점을 좀 잘 채울 수 있는 영입인 것 같아요. 네, 이 트레이드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러더포드 단장, 이제 피츠버그의 단장인 러더포드 단장을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요. 사실 시즌 전만 해도 이제 피츠버그의 약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3-4라인 센터진이었어요. 그리고 수비진의 깊이, 요거까지가 문제가 됐었는데 라일리 셰엔 선수와 뭐 데릭 브라사드 선수를 데려오면서 지금 사실 동부에서 상당히 괜찮은 이제 센터진이 구축이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수비진의 깊이 같은 문제는 제이미 올렉시악 같은 선수를 정말 뭐 댈러스에서 굉장히 싼 값에 데려오면서 또 이 부분의 약점도 만회를 한 부분도 좋았어요. 사실 또 이영 콜 선수는 올해 좀 처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선수가 올해 계약이 만료인데 넘기기에는 좀 아쉽고 뭔가 좀 이런 스타일의 선수였는데 이영 콜 선수 상당히 성공적으로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러더포드 단장의 좀 유능함이 돋보였던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트레이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도 이제 트레이드가 한 건이 큰 게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디트로이트는 조건부 지명권 2장을 받고 2018년 한 장과 2019년 한 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페테르 무라제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2018년 이제 이게 좀 복잡한데 조건부 지명권이라서 이 필라델피아와 무라제크 선수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게 높아집니다. 어떻게 높아지냐면 첫 번째 2018년 지명권은 필라델피아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무라제크 선수가 5승을 올릴 경우에 4라운드가 3라운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가 플레이오프에서 2라운드 이상을 승리하고 무라제크 선수가 6경기 이상을 승리하게 되면은 2라운드 지명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팀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2019년 조건부 지명권 같은 경우에는 페테르 무라제크 선수가 필라델피아 재계약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3라운드 지명권으로 바뀌면서 이제 트레이드가 되게 확정이 되게 됩니다. 네. 필라델피아는 페테르 무라제크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제 이면을 보게 되면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꼴리진이 지금 연이은 부상을 당해서 상당히 주전 골리와 백업 골리가 동시에 무너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입이란 선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반부 지명권, 그러니까 뭐 2라운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뭐 3라운드, 4라운드 정도의 지명권 2장으로 무라제크 선수를 트레이드 해오면서 그 약점을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19세이브 1실점 승리를 거뒀고 오늘도 오타와를 상대로 이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필라델피아에서 적응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개인적인 기량 자체는 상당히 좋은 선수지만 네. NHL에서 지속적으로 활약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약점인 선수인데 네. 필라델피아 수비진에서는 또 어떤 활약을 보일지가 좀 궁금해지고 디트로이트가 셀러리 캡의 50%를 지불을 하는 상황 자체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현재 꼴리진은 브라이언 엘리아 선수와 미할 레우비르트 선수가 있는데 무라제크 선수가 이 두 선수의 큰 업그레이드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골리가 모두 복귀를 한 시점에서 골리가 이제 준주전급 골리가 3명이 됐을 때 요 3명의 골리 중에 한 명이 터지냐 마느냐가 필라델피아의 이제 플레이오프 얼마나 길게 가느냐를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트레이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뉴욕 아일랜더스의 재계약 소식도 있었네요. 예, 조시 벨리 선수가 뉴욕 아일랜더스와 6년 3천만 달러, 연간 500만 달러라는 거대 규모의 재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타바레스 선수와 상당히 뛰어난 호흡을 보여주면서 지금 뉴욕 아일랜더스의 1라인을 책임지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올 시즌 60포인트나 넘는 포인트를 올리면서 아일랜더스 공격진에 사실상 뺄 수 없는 선수로 성장을 했어요. 그 결과 아일랜더스는 이제 지금 이렇게 호흡이 좋은 조시 벨리 선수를 재계약했기 때문에 내년 자유계약 신분을 획득을 하는 존 타바레스 선수도 재계약을 하는 염두를 두고 있지 않나라고 좀 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아일랜더스가 타바레스 선수가 지금 가치라면은 충분히 1,000만 달러, 1,200만 달러 가까이를 받을 수 있는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캡
샐러리 캡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뭐 반문이 들어올 수 있지만 내년에 아일랜더스는 좀 샐러리 캡 빠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조시 벨리 선수도 잡았기 때문에 예, 아일랜더스 팬분들은 좀 뭐 약간은 좀 마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년 3천만 달러면 하나로 323억이 넘네요.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계약 소식 같이 살펴봤고요. 비하인드넷 137회 계속해서 NHL 핫앤낫입니다. 오늘은 핫했던 소식 4가지와 그렇지 못했던 소식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현석 기자가 꼽은 첫 번째 핫했던 소식입니다. 내슈빌의 골리 피카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요. 예, 페카린의 선수를 꼽아봤는데 세너제이전에서 이 선수가 통산 300승을 달성을 하면서 리그 역사상 34번째로 이 업적을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날 린의 선수는 33세이브를 기록을 하면서 세너제이 공격을 완전히 철저하게 봉쇄를 하면서 1실점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팀 동료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7개나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예, 손쉬운 승리를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네. 만 35살의 나이긴 하지만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남기고 있고요. 팀 전력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 정말 우승을 향해 좀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핫한 소식은 펜실베니아주의 두 팀이 차지하게 되네요. 예, 뭐 얼마 전에도 언급을 드린 두 팀인데 이 두 팀도 기세가 떨어질 기미가 없어서 또 이제 선정을 해봤어요. 네. 피츠버그는 지금 오늘 한번 지긴 했는데 그 전까지 6연승을 달리고 있었고요. 필라델피아는 오늘 오타를 잡으면서 5연승으로 두 팀 다 76점으로 워싱턴을 승점차 1점 차이로 완벽하게 좁힌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두 팀이 모두 지금 최근 10전에서 7승 이상을 올리고 있고요. 스타 공격수들이 매 경기 존재감을 과시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라면은 클로드 지루 선수라든지 야쿠 보라첵 선수 그리고 션 쿠트리에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뭐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말킨, 크로즈비 같은 선수들이 매 경기 좋은 존재감을 과시하는 부분도 예, 이 두 팀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오랜만에 좀 펜실베니아 두 팀이 지금 네. 마주칠 수 있을지도 이제 궁금한데 지금 2위, 3위 상황이면은 바로 1라운드부터 이제 격돌이 들어가거든요. 네. 혹시나 1위, 2위가 되게 된다면 어쨌든 2라운드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간만에 이 두 팀이 또 피튀기는 대결을 한번 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현석 기자의 세 번째 핫한 선택은 보스턴과 토론토였습니다. 예, 애틀랜틱 디비전의 2위, 3위를 달리는 두 팀인데 이 두 팀의 기세가 아주 그냥 끝이 없이 계속 가고 있어요. 네. 사실 지난주 계속 선정을 해도 문제가 없는 팀이었는데 이거 좀 꺼지겠지 하는데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팀이 뭐 대단하죠. 올 시즌 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템파베이와도 전혀 밀리지 않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보스턴과 토론토가 직접 맞대결을 하는 대결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토론토가 오늘 4대3으로 승리를 하면서 조금 앞서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보스턴이 토론토보다 5경기를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 1점 차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지금 보스턴은 3경기를 다 이긴다라고 했을 때 템파베이도 제칠 수 있는 승점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기세는 전혀 이제 뭐 무너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아쉬운 소식이 전해진 게 무엇이냐면 네.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파트리스 베르제롱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좀 경기에서 중간에 이탈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베르제롱 선수가 이제 보스턴 전력에 차지하는 이제 비중이 굉장히 막중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없다고 했을 때 지금 보스턴이 얼마나 지금 승점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지가 앞으로 이제 보스턴이 최상위권 경쟁을 하는데도 좀 많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마지막으로 선정된 핫했던 팀은 어디죠? 플로리다 팬서스를 꼽았어요. 이 팀을 또 오랜만에 좀 꼽게 됐는데 맹렬하게 기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기세가 상당히 좋고요. 최근 10전에서 7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드먼턴, 캘거리, 피츠버그를 화력전에서 제압을 한 것 또 굉장히 좋았고 토론토의 경기에는 좀 지긴 했지만 워싱턴과의 경기에서도 한 점 차이 이제 접전을 가져갈 정도로 상당히 경기력이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승점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뭐 62점으로 와일드카드와도 지금 5점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기세를 끝까지 유지한다고 해도 지금 플레이오프가 희망적이다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후반 기세가 좋은 팀이 플레이오프에 한번 진출을 하게 되면은 좀 의외의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을 끝까지 주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팀이
골리 2명이 줄이 연이어 분상을 당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시간도 뭐 해리 세테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 버텨주면서 승점을 잘 따냈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루옹고 선수와 레이머 선수가 모두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팀 분위기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팀으로 뽑혔고요. 한편 합타지 못했던 팀들도 있는데요. 먼저 세인트루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를 꼽아봤습니다. 이제 사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초반 기세만 하더라도 센트럴 디비전 1위가 유력해 보였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약간 밀리는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들어맞았던 밸런스 있는 공격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상실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팀의 1라인 수비를 책임지는 부미스터 피에트란젤로 선수가 좀 다소 부진한 지금 활약을 보이면서 좀 못 믿어온 활약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일 문제는 이제 제이크 앨런 선수가 좀 주전골리로서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카터 허튼 선수가 이 선수가 백업 골리인데 이 선수가 상당히 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살의 백업 골리가 아주 오랫동안 분전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제이크 앨런 선수가 살아나야 이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분위기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산호세 세너제이 샥스가 부진에 빠져 있다고 하죠. 세너제이 샥스가 사실 조 손튼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 부재에도 불구하고 분전을 이어가고는 있었는데 내슈빌과 시카고에게 지금 2연패를 당하면서 퍼시픽 2위 자리가 지금 순탄치만 않은 시점까지 지금 찾아오게 됐어요. 네. 브렌트 번 선수는 시즌 초 득점 부진을 딛고 10번째 골을 벌써 득점을 하면서 다시금 부활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마이너스 20으로 상당히 부진하고요. 주축 선수가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점을 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이 팀 이븐 스트렝스에서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트렝스에서 약한 팀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잘 되기는 어렵거든요. 좋은 결과를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이제 홈아이스 이제 2위 자리나 1위 자리는 사실상 지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위 자리를 확보해서 홈아이스를 좀 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NHL 핫앤낫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오랜만에 NHL 경기 리뷰로 돌아옵니다. 비하인더넷 NHL 경기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센트럴 디비전 2위 위닉백과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면서 5위까지 내려와 있네요. 세인트루이스와의 네 번째 맞대결이었습니다. 네 번째 맞대결이었고 경기 전 상황부터 그냥 바로 이제 간략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니펙 제츠부터요. 위니펙 제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전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승점 79점으로 센트럴 디비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2월 들어서 복귀한 마크 샤이플리 선수가 6경기에서 8포인트를 올리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근데 복귀 후 팀 성적이 지금 5할 정도밖에 거두어지지 못하면서 1위인 내시빌과 승점 차이가 4점이나 좀 벌어진 약간은 좀 승점이 고픈 상황이 지금 되었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시즌 초중반 센트럴 1위를 달리긴 했는데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인해서 좀 흐름이 많이 틀어진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즌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4승 5패, 1연장패로 좀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시점 당시에는 승점 72점으로 와일드카드 2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LA, 캘거리, 콜로라도의 이제 추격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팀 역시 좀 승점이 고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세인트루이스가 앞서고 있었다면서요. 네, 세 차례 경기가 있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2승 1패를 거두면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났던 2월 9일 경기에서도 세인트루이스가 5대2로 좀 어렵지 않게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했었던 이제 경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결과는 달랐습니다. 경기 결과는 위니펙의 4대0 완봉승이었죠. 위니펙이 4대0으로 아주 손쉽게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커너 헬러박 선수가 34개의 세이브를 거뒀고 1피리어드 3골이 터지면서 확실하게 분위기를 잡았던 게 지금 4대0으로 승리를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 1피리어드가 승부의 분수령이었다고 하네요. 1피리어드를 좀 조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세인트루이스가 사실 1피리어드 초반에 파워플레이 기회에서 상당히 많은 슛을 시도를 하면서 기세를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득점을 하지 못했고요. 이후 플레이에서 수비수의 퍽처리 실수라든지 그리고 제이크 앨런 선수의 포지셔닝 실수가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막을 수 있었던 실점을 이제 계속 이제 헌납을 하는 상황이 나왔고 파워플레이 상황에서도 네트 앞에서 있었던 카일 코너 선수를 완벽하게 놓치면서 3대0으로
네. 이제 1피리어드부터 경기가 벌어졌던 게 좀 컸었습니다. 네, 아쉬움이 좀 컸던 세인트루이스였었고요. 위니펙은 좀 어떤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번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위니펙 제츠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빛났던 부분은 순간적인 실수를 살릴 수 있었던 역습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니펙 선수들이 속도 부분에서 아주 빠른 선수들이 많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런 팀은 아니에요. 뭐 1라인 선수가 그렇고 2라인 선수가 그렇고 좀 물론 뭐 빠른 선수들이 있지만 스피드가 아주 빠른 팀은 아닌 팀입니다. 그런데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순간적인 그런 가속 능력을 활용을 해서 역습 상황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고요. 세인트루이스는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좀 많은 득점 찬스를 내주게 됐고 결과는 4골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번째 골이 좀 이러한 능력이 빛을 발했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립지역에서 세인트루이스 선수가 라인 체인지를 하면서 좀 매치업 좀 꼬이게 됐어요. 그 이후로 퍼레이코 선수가 좀 과한 압박을 이제 센터라인까지 넣으면서 순간적으로 퍽이 이제 파트리크 라이네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이 라이네 선수가 수월하게 이제 지역을 진입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냈고 그대로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네 번째 골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좀 대표적으로 골로 이제 결과로 연결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경기 내에서는 실수가 나오면 그대로 역습으로 들어가는데 분명히 뒤에서 달렸는데도 더 먼저 도착하는 이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또 수비력도 굉장히 돋보였다고요. 상대방의 주포를 좀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는 수비력도 좀 돋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주포는 누구냐라고 하면 역시나 블라디미르 타라센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니펙의 폴 모리스 감독은 이 타라센코 선수를 상대로 1, 2라인을 좀 번갈아 투입을 하면서 타라센코 선수를 2개의 슈팅으로 완벽하게 막아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위니펙의 수비 1, 2라인을 담당하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버플린과 마이어스 선수는 신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치가 좋은 선수들이에요. 이런 선수들을 배치를 하면서 슈팅 레인을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슈팅을 가져가기 직전에 뭐 스틱으로 끊어내든지 이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1라인을 구성을 하는 샤이플리, 윌러 그리고 2라인의 콥, 엘레르스 같은 선수도 이제 공격 능력도 뛰어나지만 수비 능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타라센코 선수를 끝까지 의식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완벽하게 틀어막는 장면이 성공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역습 능력 그리고 수비력 거기에 더해서 당연히 완봉승의 1등 공신이죠. 위니펙의 골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MVP로 코너 헬러박 선수를 꼽아봤는데 초반에 잡았던 리드를 끝까지 지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사실 경기 내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셧아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수도 좀 안정감에서는 약간은 좀 문제가 있었던 선수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 선수가 지금 위니펙의 주전 자리를 확고하게 맡고 있기 때문에 위니펙이 이런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난 경기에 패배를 서력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승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위니펙과 세인트루이스의 네 번째 맞대결 살펴봤고요. 돌아오는 2월 마지막 주에 주목할 만한 매치업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말씀드릴게요. 2월 26일 월요일 새벽 2시 세인트루이스와 내슈빌의 경기 있고요. 그 다음 날인 2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에는 워싱턴과 콜럼버스, 9시 30분에는 토론토와 템파베이 경기 예정돼 있네요. 2월 28일 수요일 오전 9시에는 뉴저지와 피츠버그 경기, 그리고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내슈빌과 위니펙 경기 계획돼 있습니다. 3월 2일 금요일 오전 9시에는 피츠버그와 보스턴 경기, 3월 4일 일요일에는 3경기 있네요. 새벽 3시에 필라델피아와 템파베이 경기, 새벽 4시에는 세인트루이스와 댈러스 경기, 오전 10시에는 토론토와 워싱턴 경기까지 잡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좀 주 매치업을 꼽아봤는데 좀 승점이 고픈 팀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부분을 위주로 꼽아봤고 조금 눈에 보시면 이 중에서도 좀 눈에 보셔야 할 부분은 토론토 템파베이 경기라든지 아니면 1위 싸움이 달려있는 피츠버그 그리고 피츠버그 보스턴 이 두 팀도 지금 최근 흐름이 좋은 팀들 이 두 팀의 경기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또 야외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론토 워싱턴 스타디움 시리즈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토론토 워싱턴 경기는 3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계획돼 있고요. 다음 주 NHL 경기 리뷰 때 가장 흥미로웠던 경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민단의 137회 오늘도 애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는요. 올림픽 관련해서 댓글 작성과 조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서버 부담으로 현재 댓글 작성 및 조회가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한 상태여서요. 아쉽지만 네이버 댓글은 저희가 이번 주에는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 댓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은킴님 남겨주셨어요. 피디님, 기자님, 아나운서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4경기를 마치며 뭔가 설렘과 아쉬움, 그리고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며 오는 탑 디비전 일정, 그리고 지난해 경기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스웨덴에게 8골, 10골씩 주며 무너지는 이탈리아를 보니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유유. 이태리 귀화골리 클루티에와 우리 맷달튼 누가 더 나을까요? 일정도 9일간 7경기. 스타들도 훨씬 더 많을 텐데 벌써 걱정이 크군요 하셨습니다. 약간 걱정 어린 댓글 남겨주셨어요. 누가 더 낫나요? 이제 클로체골리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하키 자체가 굉장히 축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비적인 하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덕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팀에서의 활약을 보게 된다면 달튼 선수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인 기량을 봤을 때는 좀 더 달튼 선수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하키와 이제 이탈리아 하키의 스타일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팀에서의 녹아든 상황을 봤을 땐 클로체 골리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개인적인 기량을 봤을 땐 저는 달슨 골리가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걱정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팟빵 댓글 보기 전에 SY더맨님 136회 5,000캐시 후원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피넛14님도 136회 10,000캐시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플라이카미님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20일 댓글입니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에서 스키점프 라질 단체전 티켓이 당첨돼서 19일에 다시 평창으로 갔습니다. 스키점프는 처음 봤는데 하늘을 나는 선수들을 보니까 신기했고 새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스키점프 센터에 독일,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외국 관객들이 많았는데요. 분위기도 좋고 경기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시간이 괜찮아서 플레이오프 한 경기를 예매했는데 그게 미국 슬로바키아 경기였습니다. 그날 늦잠 자서 2피리어드 시작 4분 뒤에 들어갔는데 경기 보면서 늦게 간 저를 엄청 탓했습니다. 양팀 모두 수준 높은 하키를 보여줬고 공수 전환 속도, 퍽 컨트롤, 패스 등에서도 이제까지 한국에서 본 하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NHL 안 와도 충분히 멋지고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강릉 하키센터 시설도 좋고 관객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여서 어느 자리를 가도 경기에 몰입하기 좋은 경기장이었습니다. 이 경기장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경기장 잘 만들어 놓고 철거라도 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여기에 SY더맨님도 강릉 연고 구단이 창단되면 정말 좋겠네요. 유유하며 동감하셨습니다. 네, 피곤하셔서 늦잠 자셨나봐요. 너무 아쉽습니다. 22일에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20일 핀란드전 끝나고 이틀 지났는데 그때 경기 풀 영상과 하이라이트 보면 그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네요. 3대2까지 쫓아갔을 때 한 골만 더 넣었으면 어땠을까? 핀란드 골이 스케이트에 맞지 않고 골문을 지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등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태극기 들고 링크 돌 때 우리 안방에서 하는 올림픽답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2013년부터 아이스하키 본격적으로 보면서 한국 아이스하키 현실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지성 감독님과 정몽원 협회장님이 오시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자팀도 발전하는 모습 보여줘서 그간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멋진 마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에서 드러난 문제점 고치는 데 많은 시간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점차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계기로 한국 아이스하키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모두 선수들 태극기 들고 링크 도는 그 순간 모두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 싶네요. 24일에도 댓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맙소사! 독일이 결승을 갑니다. 아무리 NHL 선수들이 참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인데 독일에게 패배라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경기 보면서도 독일이 캐나다 같이 한다라는 게 보였는데 와, 독일 대단합니다.
이번 대회 미국은 8강 탈락, 캐나다는 동메달 결정전으로 갔는데 NHL 커미셔너와 구단주들이 이거 보고 어떤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강릉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캐나다 친구 벤자민이 이걸 보고 어땠을지도 궁금하네요. 그 친구 몬트리올 팬이던데 이 경기 안 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하셨고요. 여기에 SY더맨님께서도 독일 대표팀 감독이 과거 NHL에서 뛰었던 마르코 스트룸이더군요. 이 점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해주신 독일과 캐나다 이야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올림픽 리뷰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Y더맨님 21일 새벽에 댓글 주셨네요. 야근 때문에 경기는 IIHF 홈피 문자로 접하고 이제야 퇴근길 택시 안에서 영상 조금 봤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후회 없이 뛰어주어 선수들에게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지성 감독님 눈물은 정말 사나이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눈물입니다. 5월 덴마크 세계선수권 잘 준비해 주시고 그 후로도 대표팀 4년 더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코리아 화이팅 하셨고요. 21일 오후에도 댓글 주셨네요. 작년 세계선수권은 SBS 스포츠가 단독 중계한 걸로 기억합니다. 지난 5년간 꾸준히 중계해준 유일한 매체였죠. 폴란드, 카자흐스탄, 헝가리 연파하니까 오스트리아전은 공중파 편성됐는데 하필 그 경기를 무기력하게 패했죠. 종목을 막론하고 갑자기 공중파 편성되면 우리나라가 이긴 걸 못 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전은 다시 SBS 스포츠에서 생중계했죠. 이번 세계선수권도 SBS 스포츠 단독 중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주로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인지라 한두 경기는 공중파로 내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SBS 스포츠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요. 다음으로 폴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 남겨주셨네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너무 실망감을 강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닙니다. 네, 20일 밤 남자 경기 방송 3, 4 중계 안 하더라고요. 여자 경기는 공중파에서 해줬는데 여자 계주 3000m 금 따는 것만 보여주고 일제히 중계 안 해주네요. 그러려면 스포츠 채널을 왜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이버에 중계 안 해준다고 거의 4,000개 넘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마이케이에서 중계해준다고 해서 라이브로 끝까지 봤습니다. 예선 3경기와는 다른 좋은 경기 내용이어서 여한이 없습니다. 경기 마치고 정 회장님이 태극기 주시고 선수들이 링크 도는데 이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연호 선수 울기 시작하는 거 보고 울컥했는데 백 감독님 우는 모습에서 저도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유유. 여기에 피넛 1사님도 우리나라 방송 3사 너무합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러시아전은 중계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한국 경기만, 그것도 메달권 경기만 중복 방송하는데 화가 나더군요. 저도 뒤늦게 마이케이에서 하키 경기 보내준다는 것 알고 핀란드전 볼 수 있었네요. 네, 두 분 모두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 결승전도 KBS에서만 해주더라고요. 다음은 핍스 비틀즈님 남겨주셨어요. 오스트리아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설 연휴 직전에 돌아왔는데 시차 적응하고 설 연휴 쇠고하니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네요. 출장 전에 오스트리아 하키 경기라도 보려다가 시즌이 끝나서 못 볼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2월 일정이 올림픽 때문인지 뒤늦게 정해져서 시즌 경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문제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직접 보진 못했지만요. 대신 출장 기간 중에 업무 마치고 숙소 돌아가서 TV 켰더니 챔피언스리그 결승 생중계해주길래 핀란드 프로팀과 스웨덴 프로팀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해설해서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온더스포츠 중계팀이 있었으면 하고 되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하키 경기를 보다니 하면서 맥주 캔 까며 즐겁게 봤습니다. 그나저나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 사정이 좀 좋지 않았고 또 출장 중 그리고 다녀와서 업무가 너무 밀려서 이번 주에야 이 밀려있던 3편의 에피소드를 다 들었는데요. 올림픽, 정확히는 올림픽 단일팀으로 출전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네요. 다 끝난 마당에 뭐 더 첨언할 건 아닙니다만 그냥 올림픽을 기다리고 기원하는 게 어째 한국보다 외국에서 오히려 더 절실했던 게 떠올라서 좀 씁쓸합니다. 국내 메이저 언론에서는 그냥 논란만 가중하고 정작 겨울 스포츠 관련해서 계속 관심 쏟아온 이들에게는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아서 올림픽이 진짜 열리나 싶었는데 출장 기간 내내 돌려본 유럽 뉴스 TV들은 계속해서 평창올림픽과 자국 출전 선수들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출장 기간 내에 스키 강국이라며 자기네 자랑에 동계올림픽 하면 스키 간혹 스키 점프만 본다며 빨리 평창올림픽 시작 안 하냐고, 넌 그거 왜 안 보고 여기 출장 와 있냐고 절 놀리던 현재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더 신나했었던 것 같아서 묘한 느낌이 드네요. 들었던 기억도 나네요. 방송 중에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 다셨지만 정말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선수들이나 팀, 협회 그리고 이것저것 약속한 정부에서도 함께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공중파에서는 우리 경기도 다른 메달 확실시 종목 때문에 중계 안 해주다 보니까 다른 나라 경기들 도저히 볼 방법이 없었는데 방송으로 들어보니까 다들 어디서 보시나 봐요. 전 NBC, CBC 앱을 깔고 시도해봐도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없네, 캐나다 아이튠즈 계정이 아니네 하면서 안 되다 보니까 정작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나도 못 보고 있네요. 오랜만에 글 쓰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계선수권이 5월이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그쯤 업무로 덴마크 출장 갈 예정인데요. 세상에나 덴마크에서 세계선수권을 하더라고요. 혼자 가려니 좀 두렵기도 하고 한데 혹시 가시는 분 계시거나 아니면 협회에서 별도로 준비하시는 게 없는지요. 이미 티켓은 꽤나 나간 것 같고 우리가 속한 조는 코펜하겐이 아니라 헤르닝에서 해서 좀 더 접근하기 힘들어 보이던데 홀로 알아보려니 힘들어서 혹시 가시게 되는 분 있으시면 도움 요청드립니다. 올림픽도 끝나고 우리는 이제 새 출발인데 우리 대표팀, 협회, 리그 각 팀들도 다 새마음 새뜻으로 화이팅 하시길, 그리고 비하인더넷도 더욱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긴 글 남겨주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하실 것 같아서 끊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혹시나 해서 5월에 세계선수권 만약에 가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나 깨질까, 티켓이나 숙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일단 비행기가 아직 왕복 100만 원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숙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대부분의 호텔들은 이제 이미 마감이 다 됐죠. 마감이 돼 있고 네. 1박에 몇십만 원 하는 그런 비싼 데만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IIHF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비짓 헤르닝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헤르닝 쪽에서 이제 하키 캠프를 마련을 했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뭐 텐트를 쳐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한 29유로, 39유로 뭐 요 안팎 되는 가격으로 거기서 이제 네. 잠만 자는 거죠. 예. 숙박하고 하키 경기를 볼 수 있게끔 와. 예, 되게 크게 캠핑장을 마련을 해놨는데 예, 그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1박에 대충 한 5만 원 안쪽으로 진짜 괜찮네요. 예, 때울 수 있으니까 또 경기장이랑 멀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그 방법, 그 사이트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티켓도 체크를 해보니까 덴마크와 우리나라와 맞붙는 경기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괜찮죠. 좀 널널합니다. 이제 자리가 조금 멀리 있는 편이긴 한데 티켓 가격도 보니까 뭐 경기당 뭐 5만 원 안팎으로 해서 굉장히 싸더라고요. 올림픽에 비해서. 괜찮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한번 쭉 한 열흘 일정해서 만약에 가게 되면 얼마나 깨질까 체크를 해봤는데 예, 비행기 값까지 해서 한 200만 원 안쪽이면 충분히.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솔깃하네요. 저도 그거 한번 보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IIHF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덴마크 세계선수권 홈페이지 쪽 가보시면은 이제 티켓팅 하는 거 하고, 그쪽 숙박 관련해서 정보들하고 이제 온라인 예약까지 네. 다 일사천리로 할 수 있어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인 1실로 들어가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예,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이제 보시면은 뭐 출장이다 여행이다 네. 해서 가고 싶다는 네. 그리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같이 추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덴마크 출장 정말 운명이네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8일에는 야옹아 멍멍해님도 직관 계획 중인 직장인이라고 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셨고요. 1월 30일에는 나눔님도 헤르닝에 가실 계획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으니까 그 팟빵 댓글 통해서 또 이렇게 소통하시는 창구로 이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눔님께서 평창올림픽을 본 개인적인 소회라는 장문의 글 남겨주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생에 우리 대표팀이 캐나다, 체코, 핀란드 이런 팀들과 경기를 치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 같은 일이죠. 다들 NHL, KHL 즐기고 얘기하면서 눈높이와 기대치는 커졌지만 우리가 디디고 있는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였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는 우리나라가 유럽에 위치해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빨리 더 큰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올림픽 개최국 자동 출전이라는 행운이 있기는 했지만 전 그래도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준 것에 감동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우리 팀의 전술은 약팀이 강팀을 상대할 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전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지성 감독이 처음 부임해서 했던 여러 인터뷰 중에 2014년 소치올림픽 8강전에서 라트비아가 캐나다를 상대했을 때 보여준 전술을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은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다 몇 차례 찾아오는 기습을 통해 득점을 성공시킨 후 다시 수비를 통해 잠궈버리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하키를 구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전력이 떨어지는 모든 스포츠의 팀들이 구사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니까요. 스피드와 개인별 능력에서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우리 팀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적인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설픈 공격 시도로 맞불을 놓았을 때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되기 때문이죠. 경기를 보는 팬들은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하키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피드에서 차이가 나면 경기력은 엉망이 돼버리죠. 빠른 게임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실수와 패스미스 역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됩니다. 올림픽에서 만난 팀들은 아시아리그나 디비전 1에서 만난 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러한 수준 차이는 몇 년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이며 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하키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축구나 야구처럼 프로팀 10여 개, 고등학교 40에서 50개 팀 정도의 하키 인프라만 된다면 그보다 더 많은 하키 인구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나 미국, 체코,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과도 충분히 겨뤄볼 만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렇게 장황하게 긴 글을 쓰는 이유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남녀 대표팀 모두에게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럼 이만 하고 추신 남겨주셨어요. 이 글을 작성하며 방송을 듣는데 박 PD님과 이 기자님이 우리 하키의 현실에 대해서 방송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게 비슷하구나 하고요. 제 게시판 글 속에도 놀랐지만 상품까지 주신다니 더더욱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후원해주신 플라이카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나눔님 감사드리고요. 애청자분들 덕분에 굉장히 훈훈한 온더스포츠 비하인더 넷인 것 같습니다. 네, 더 긴 글을 남겨주셨지만 네. 예, 저희가 좀 간추렸고요. 네. 예, 긴 내용은 댓글 게시판 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눔님께 이제 선물을 드린다고 댓글을 남겼고 메일을 받았는데 나눔님이 직접 받는 것보다는 친구분 따님 중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를 지원했는데 네.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사연을 또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 따님한테 선물을 우와.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 그렇게 주소를 보내주셔서 그쪽으로 와. 일단은 보내려고 하고요. 네. 나눔님한테 또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온더스포츠 5주년 기념 퍽이 있으니까 와, 네. 예, 다시 한번 메일로 주소 남겨주시면은 예, 퍽도 양쪽으로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을 또 선물하는 멋진 장면이었고요. 션채님도 남겨주셨어요. 내일이 남자 4강전 치르는 날이네요. 생뚱맞다 생각하실 테지만 저는 독일 우승에 3만 원 걸겠습니다. 스웨덴 대 독일 1대0으로 끝난 경기를 자세히 봤었는데 완벽하게 밀리던 경기를 내용상 완벽하게 뒤집어내는 저력에 감탄했습니다. 독일이 스웨덴 골대를 4-5차례 맞추고 1대0으로 졌었죠. 며칠 후 또다시 만난 그 강팀을 다시 잡아내는 것을 보고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지만 독일 화이팅입니다. 예, 이 댓글 남겨주시고 얼마 안 있어서 캐나다를 잡아버렸죠. 네. 그래서 와, 박수 칩니다. 예, 정확하게 보신 거구나. 눈이 정말 네, 역시 정확하시네요. 하키 팬분들 네. 예, 정확하십니다. 네, 오늘 결승전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잠시 후에 리뷰 통해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탑
태파라 1님, 원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올림픽을 보다 보니 KHL에 대한 관심이 점점 생기네요. 혹시 KHL 영어 버전 중계도 있는지, 경기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경로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평가전 때 우연히 화장실 앞에서 진팩 감독님 마주쳐서 사인 받았는데 너무 신나네요. 국대저지에 본인 이름과 등번호 마킹된 거 보고 오 엄청 놀라면서 좋아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유쾌하고 호탕하신 분인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핀란드전 끝나고 펑펑 우시는 거 보고는 대표팀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가슴 찡해졌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끝나도 계속 대표팀 맡게 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하시면서 안양에서 찍은 백 감독님 사인 유니폼 인증샷 남겨주셨습니다. 예, 뭐 지난 올림픽 전부터 계속 재계약은 추진하고 있다라고 협회에서 네, 발표한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뭐 일단은 세계 선수권 끝나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은 계약은 10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다들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KHL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석 기자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 전에 아이디가 타파라인 거 보니까 리가의 타파라 템페레 팬이신 것 같아요. 타파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부언이고, KHL 같은 경우에 이제 비디오 서비스를 해줘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 결제를 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루블로 결제가 되고 그 결제되는 페이지 같은 경우가 러시아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아무래도 뭐 번역기를 돌리는 이런 좀 수고를 하셔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딱히 영어 중계 피드 자체는 내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채널 같은 데도 뭐 KHL 중계가 되고 뭐 북미 쪽에서 중계가 되고 뭐 이런 경우는 뭐 한두 경기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뭐 거의 모든 경기는 사실상 이제 러시아어로 이제 중계가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이라치님 남겨주셨어요. 안양알라 플레이오프 가고 싶어서 티켓 찾아보던 중 질문이 몇 개 생겼는데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자유석이랑 지정석의 차이점이 크게 뭐가 있나요? 보면 자유석에 비해 지정석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 인터파크에서 13일만 예매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다른 날짜는 다 매진된 건가요? 아니면 혹시 13일 예매하면 다른 날짜 경기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 물어보는데 죄송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말씀해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거 제가 안양알라 페이스북 일단 찾아봤는데요. 일반 티켓은 3월 2일 금요일 2시부터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현장가보다 예매가가 조금 더 저렴하고요. 구매처는 인터파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안양알라 구단 사무실 031-381-6192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는 안양알라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댓글 지정석이랑 일반석 차이 혹시 안양 경기장은 아실까요?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별 차이가 없었던 워낙 걸로 협소한 알고 있고. 경기장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지정석의 대부분은 이제 시즌권 구매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즌권 구매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좌석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좌석들이 대부분이고 뭐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굳이 뭐 센터에서 경기를 봐야겠다 싶으면 이제 지정석 구매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약간 사이드여도 안양 경기장이 뭐 경기를 보는데 그렇게 불편한 점이 거의 없거든요. 안양 경기장 자체도 작고요. 그리고 뭐 2층, 3층 뭐 이렇게 관객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석과 지정석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자유석에서 항상 보는데 좀 사이드긴 하지만 크게 뭐 문제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 주 댓글 남겨주시고 또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댓글이 네이버 서버 문제로 인해서 없어져 버려서 많이 아쉽네요. 이번 주 댓글 선물 흰PD님의 선택은요? 제가 선택 항상 하긴 하는데 부담되네요. 그 태파라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인증샷 남겨주신 분이었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선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데 남은 선물 잘 모아서 저희 기념 퍽하고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리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자 토너먼트 리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준결승
동메달 결정전 그리고 결승전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준결승은요. 미국과 핀란드 경기는 미국이 5대0으로 이겼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고요. 캐나다와 러시아 경기는 5대0으로 캐나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동메달 결정전은 핀란드와 러시아의 경기였는데요. 핀란드가 3대2로 승리하면서 동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승 남아있죠? 캐나다와 미국 역시나 결승다운 박빙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승부샷 끝에 미국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네, 보신 분들이 정말 재밌게 보셨다라고 다들 소감들을 남겨주셨었고요. 네. 역대급 꿀잼의 경기였었고 결승다운. 예, 남자 경기랑 다르게 매력 뿔뿔 넘치는 파워풀한 두 팀이 만나서 뭐 경기 중계 때도 이제 해설진 멘트가 있었지만 이 두 팀 때문에라도 여자 팀에도 체킹 체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때 오설기 위원 말씀으로는 네. 막 60% 70% 가까이 되는 지지도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예. 근데 이 두 팀 정도면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팀 하는 거 보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국내 대학 팀들이 평가전을 통해서 뭐 연습 경기가 있었잖아요. 대표팀하고 했었는데 질만한 이유도 있었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여졌거든요. 경기를 봐도. 그래서 이번에 5번 했는데 지난 3번 동안 캐나다가 쭉 우승하다가 미국은 이제 98년도 이후에 20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됐고요. 뭐 1피리어드에 리드를 했다가 2피 때 역전했다가 또 3피에 와서 동점하고 슛아웃도 막 서로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정말 라이벌 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 미국이 한풀이를 했고 캐나다가 뭐 또 뒤에 남자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얻어가는 게 많이 없어서 쇼트랙도 보니까 다 막 동메달 막 이런 거만 가져가고 그러니까요. 캐나다가 평창에서는 힘을 많이 못 썼구나 라는 소치 때랑 너무 다르네요. 네,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재밌는 일도 있었다고요, 캐나다 팀에? 뭐 뒤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지만 이제 메달 수여식을 하는데 한 선수가 메달을 받자마자 바로 벗어버렸죠. 다행히 던지진 않았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주니어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이제 스웨덴에서 비슷한 장면이 있어서 뭐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내지는 뭐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어린 마음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해는 가나. 하지만 해서는 안 됐죠. 안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또 해당 선수는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IOC에. 그래서 한순간에 욱했던 거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 여자팀 경기는 결승까지 해서 요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남자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플레이오프 라운드 먼저 결과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대 슬로바키아 5대1로 미국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슬로베니아 대 노르웨이는 2대1로 노르웨이의 승. 핀란드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기가 있었는데요. 5대2로 핀란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와 독일 경기에서는 독일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갔네요. 플레이오프 라운드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다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4경기에서는 사실상 독일을 제외한 상위팀들이 모두 승리를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라이언 도나토 선수를 또 막지 못하면서 무너졌고요. 조별 예선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가 가져다 줬던 6번의 파워플레이 찬스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골에 그치면서 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3피리어드 이제 후반에 굉장히 또 노르웨이 선수들이 많이 페널티를 범하면서 슬로베니아 선수 많이 도와줬는데 뭐 득점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패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피리어드 흐름이 굉장히 크게 끊어지면서 위기를 맞았던 장면이 있었지만 이 피리어드 다음 인터미션에서 완벽하게 정비를 해오면서 한국의 공격을 슈팅 2개로 막아낸 데 이어서 엠티넷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2분 가까이 걸었는데 거기에서도 슈팅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꽁꽁 틀어 막으면서 어떻게 보면 뭐 경기력의 차이를 과시를 하면서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승리였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 9초 만에 체킹 투 더 헤드 페널티가 나왔는데 여기서 메이저의 게임 미스컨덕트까지 받아버려서 이 부분에서 실점을 한 게 좀 컸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슬로베니아와 마찬가지로 파워플레이 찬스가 스위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걸 살리지 못하면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결국 정리해보자면요. 대한민국의 올림픽 데뷔 무대였고요. 4전 전패에서 3득점 19실점을 기록합니다.
조민호 선수의 첫 득점이 있었고 메달튼의 선방 쇼가 또 있었고요. 핀란드전에서는 라던스키의 골 그리고 안준희 선수의 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하키 팬분들께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많았고 감회도 남달랐었는데요. PD님과 기자님이 보셨던 우리나라의 올림픽 데뷔 무대 얘기 좀 듣고 싶네요. 그냥 뭐 수준 차이가 났죠.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4경기에서 3골밖에 못 거뒀다는 부분은 그래도 공격력 한국 하키의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아시아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강한 공격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강한 공격력이 NHL이 빠진 KH급 선수들에게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좀 증명이 되어버렸던 그런 네. 안타까웠다고 하면 안타까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주어진 자원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 자체를 평가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핀란드전에서 이제 2골 이제 흐름을 잡았던 건 좋은데 저는 이거 보면서 슬로베니아전이랑 똑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슬로베니아전 이전 그 프리게임에서 슬로베니아전도 2피리어드 상당히 잘 풀어놓고 1-3피리어드에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패배를 했거든요. 이렇게 강한 팀을 상대로는 한 피리어드만 잘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또 핀란드가 한 번 더 증명을 해줬던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완전히 톱 레벨이 아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선제골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선제골을 넣어서 첫 번째 피리어드를 앞서가면은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뒤진 원인을 인터미션에서 분석을 해서 그거를 대비해서 이 피리어드에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네. 그런데 다시 그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 피리어드 저쪽이 이렇게 나오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나오자. 이러면은 이제 전술을 맞춰가는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장면이 슬로베니아전에도 반복이 됐고 핀란드전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면서 정말 핀란드전 3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한 피리어드만 잘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이 레벨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월드 챔피언십은 이거보다 더더욱 강한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 뭐 전술에서 좀 더 유연하게 맞춰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더 공격을 더 잘 풀어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힘 PD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뭐 댓글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다 저희도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을 했고 또 현실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세계의 벽을 상대로 저희가 넘지 못하는 레벨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거를 이제 증명했던 이번 대회이기도 했고요. 뭐 핀란드 상대로 고군분투하면서 이 피리어드 때 찬스를 만들어내고 2골을 뽑아내면서 한 골차까지 추격했다는 모습은 좀 좋았습니다. 희망적인 정말 좋았어요.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이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3피리어드 때 일단 선제골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기선제압의 의미가 큰데 준비했던 서로가 이제 이기려고 나온 경기에서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은 상대방에서는 우리가 준비한 게 잘못됐나?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말아먹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기선제압을 했던 경기는 체코전 외에는 뭐 딱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요. 경기 내용은 뭐 4경기 전부 다 비슷비슷했고 뭐 채널 원컵 때부터 해서 쭉 이어져 왔고 그래서 당장에 뭐 우리가 5월달 가서 뭐 세계선수권을 뛰더라도 당장에 뭔가 변화되고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죠. 시간이 너무 없죠. 주어진 환경, 주어진 자원 안에서 풀어내야 하는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 댓글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의 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비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맞붙어 보는 거기 때문에 요런 레벨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또 뭘 더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체크를 해서 미래를 좀 더 탄탄히 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올림픽 참가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또 평균 나이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죠. 그렇죠. 맞아요. 30대 선수들도 많고 올림픽 끝나면 은퇴한다는 선수들도 많고 하는데 뭐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돼 있고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독일이나 다른 팀들을 봐도 세대 교체 자연스럽게 하면서 네. 성적을 뽑아내는 걸 보면은 우리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세대 교체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네. 5월 달에 뭐 좋은 선수들로 좋게 꾸려서 나가는 것도 좋은데 어린 선수들 좀 유망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더 먼 미래도 같이 준비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네. 맷달트는 하나만 믿고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골리를 키워내는 거 그다음에 대형 수비수를 또 발굴해서 키워내는 거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아 선수들이 계속 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선수들이 요즘에는 뭐 일본 팀이나 뭐 미국 대학 주니어 이런 리그에 이제 진출을 해서 활약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뭐 핀란드 2부 리그도 좋고 3부 리그도 좋고 계속해서 그런 해외 진출도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시아 리그나 국내 대회 경기 수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중요하죠. 레벨 질적으로도 좀 많이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저뿐만 아니라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지켜보셨던 많은 팬분들이 공감하셨을 법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오프 라운드 봐봤고요. 8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코와 미국 경기는 슈트아웃까지 가는 접전 끝에 체코가 3대2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러시아와 노르웨이 경기에서는 러시아가 6대1로 대승을 거둬갑니다. 캐나다와 핀란드 경기에서는 캐나다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덴과 독일 경기에서는 연장전 끝에 독일이 4대3으로 스웨덴을 물리칩니다. 체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코가 미국을 경기 내내 좀 근소하게 앞섰는데 그게 슈트아웃까지 이어지면서 4강에 가장 먼저 선착한 팀이 됐고요. 오웨어 같은 경우에 사실 노르웨이를 뭐 어렵지 않게 잡아냈습니다. 노르웨이로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1피리어드 후반에 라르스 하우겐 골리가 차고 있던 컨택트 렌즈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실점을 이어졌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간 원인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굉장히 접전 끝에 핀란드를 1대0으로 제압을 했는데 2피리어드 초반에 벤 스크리븐스 선수가 충돌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3피리어드 초반에 막심 노로 선수의 결승골로 승리를 할 수 있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 스웨덴전이 어려웠습니다. 1피리어드 10분 만에 제가 알기로는 뭐 슛이 10개, 15개 정도 받아냈는데 독일 골리가 정말 잘 막아내면서 그 부분 그 위기를 잘 겪어냈고 뒤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약팀이 강팀을 잡는 딱 매뉴얼대로 제대로 딱 잡아내면서 어떻게 보면 스웨덴을 잡아낼 수 있게 됐고요. 스웨덴도 굉장히 이제 막판에 추격의 불씨를 이제 재점화하면서 많이 따라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장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패배를 하게 됐네요. 네. 힘 PD님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체코는 시종일관 좀 끈끈하게 끈적하게 경기를 지배는 하지만 뭔가 안 풀리는 이번 대회 내내 그런 모습이었죠. 조별예선에서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와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게 조금 발목을 잡나 싶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슈트아웃에서 이겼네요. 행운이었죠. 뭐 그냥 슈트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러시아는 여전히 막강함을 자랑했던 것 같고 캐나다, 핀란드는 지난 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경기를 기점으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국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종이한장 싸움이었는데 캐나다가 조금 더 앞섰네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이때부터 독일을 좀 주목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나는 독일을 무시를 하고 있었을까? 라는 좀 후회도 했었고 지금 와서 좀 후회를 했었고요. 스웨덴을 꺾어낸 것 자체만으로도 이변인데 뒤에 더 큰 이변이 있었네요. 그렇죠. 일단 준결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코와 OAR 러시아의 경기는 러시아가 3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캐나다 독일 경기였습니다. 4대3으로 독일이 승리를 차지합니다. OAR 같은 경우에는 잡은 찬스를 완벽하게 살려냈던 게 승리로 연결이 됐고 구세프 선수와 가브리코프 선수가 30초 안쪽에 두 골을 몰아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사실 좀 승부의 추를 좀 많이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체코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가 니잉 페널티를 좀 안 좋은 페널티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메이저 플러스 게임 미스컨덕트가 불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2분밖에 불리지 않았고 체코는 또 많은 파워플레이에서 그렇게 좀 득점을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따라가는데 힘이 붙이고 말았네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마저 잡아냈는데
이거 역시 사실 스웨덴전이랑 상당히 동의를 했었어요. 초반 얻었던 5대3 이 경기에서는 초반 얻었던 5대3 파워플레이에서 네. 좀 득점을 하면서 좀 이제 수월하게 갔고 벤 스크리븐스 선수가 핀란드전 부상으로 인해서 이 경기는 케빈 플린 선수가 나왔는데 케빈 플린 선수가 경기 내내 이제 독일의 역습에 고전을 하면서 3점을 내줬던 부분이 캐나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문제로 잘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3대0 상황에서 이제 질베르트 브룰레 선수가 한 골을 넣으면서 2점 차이로 따라잡으면서 이거 이 좀 골이 일찍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페널티에서 또 바로 실점을 하면서 다시금 3점 차가 났던 게 좀 많이 어려워졌고 캐나다가 3피리어드 정말 맹공을 퍼부으면서 총력전을 펼쳤지만 네. 그러면서 2골이나 만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10분 이제 안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시간 충분하다고 했는데 마지막 10분을 정말 독일 선수들이 잘 버티면서 네. 승리를 차지하게 됐네요. 햄 PD님 덧붙여 주시자면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니키타 구셰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라인이 그 첫 경기 한번 되었던 게 큰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어요. 큰 약이 됐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앞선 8강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체코가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굉장히 끈끈하게 또 3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가둬놓고 패고 막 이랬는데 그 공격이 안 풀리는 게 끝까지 발목을 잡았던 게 패인이 아니었나 싶었고요. 예, 충분히 한 골만 만했으면 어차피 2골 차이였으니까 네. 예, 어떻게 좀 뭔가 변수가 있을 법했는데 엠티넷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고요. 네. 캐나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가 한 골 만회를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반전이 되나 했는데 독일이 생각 외로 안 흔들리고 뻣뻣하게 버티는 모습이 다르긴 다르구나. 이번 대회 뭔가 독일이 뭐가 기가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이 경기 굉장히 재미있었던 경기라고 다들 입을 모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준결승 리뷰였고요. 동메달 결정전은 그래서 체코와 캐나다의 경기였는데요. 캐나다가 6대4로 경기를 가져가면서 동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캐나다가 여기서 분풀이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난 경기 3피리어드부터 좀 터지기 시작한 득점포가 초반부터 좀 잘 불이 붙으면서 초반 분위기를 잡았던 게 결과적으로는 경기를 상당히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3피리어드에 좀 맹추격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한 차례 골리 인터피런스로 한 골이 취소된 점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좀 추격의 불씨를 당겨야 할 시점에서 실책이 겹치면서 또 추가점을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장면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뭐 사실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이런 장면이 한 2번 정도 나오면 사실 승부를 잡아낼 수가 없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요 경기에서는 좀 생각대로 공격이 그래도 풀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고 6골이나 이제 나온 걸 보시면은 이제 파벨 프란초스 골리를 상대로 6골을 넣었다라는 것부터 이제 이 경기는 생각대로 경기가 풀렸고 독일전에서 이렇게 풀렸으면은 이제 금메달을 OAR과 다툴 수 있는 이제 위치에도 오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동메달을 땄으니 절반의 성공이라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체면치레 했죠. 네. 그렇게 해서 2월 25일 일요일 오후에 결국 오늘 결승이 열리게 됐습니다. 저희 녹음 직전에 연장골 터지면서 경기가 끝났는데요. OAR 러시아와 독일의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러시아가 연장전 끝에 4대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독일이 1932년 이후로 이제 독일 80 몇 년 만에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동메달 획득한 이후로 이제 메달은 이미 은메달을 확보를 한 상황이니까 또 메달이었고 서도까지 포함하면 76년에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메달로 따지면 굉장히 몇십 년 만에 한 번 이제 또 메달을 따게 됐어요. 근데 그게 금색이냐 은색이냐 차이가 이제 달려 있는 상황이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당시에 동메달을 획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메달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뭐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경기 자체도 그랬었어요. 뭐 서로 쫓아가면 도망가고 도망가면 쫓아가고 뭐 이런 양상의 접전 양상으로 상당히 흘러갔는데 3피리어드 정말 6분을 남기고 난타전이 아주 펼쳐지면서 거기서 지금 6분 동안 골이 4골이 났거든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구세프 선수가 카플조프 선수의 이제 금메달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OAR이 4대3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었네요. 예, 구셰프
선수를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결국에는 결승전에서 3포인트 또 추가하고 하면서 포인트 랭킹 1위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예, 4포인트. 4포인트.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추가가 됐습니다. 4골 다 관여를 했고 그렇습니다. 직접 2골도 넣었고요. 예. 러시아는 이렇게 끊임없이 선수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OAR 진짜.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고 이제 네. 뭐 독일이랑 OAR 한 팀씩 이번 대회 좀 수레를 해보면 네. 독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플레이오프 라운드에 들어와서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전을 거듭하면서 계속 이변을 만들어냈죠. 사실 은메달 자체만 해도 굉장한 이변이고요. 네. 스페셜 팀에서의 확실한 팀워크, 숏핸디드, 이제 파워플레이 가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팀워크와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네. 역습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2대1 찬스, 3대1 찬스 이런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골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찬스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이제 득점을 해내면서 경기를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결승에서 이런 장면이 굉장히 잘 드러나면서 네. 러시아를 그냥 그 벼랑 끝까지 밀어붙였거든요. 사실 금메달 진짜 뭐가 눈앞에 있었어요. 3대 역전할 때는 진짜 독일 우승하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이제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그 잘하던 이제 스페셜 팀에서 사고가 한번 터지면서 숏핸디 상황에 실점을 하면서 그리고 연장에도 페널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은메달을 그치게 됐는데 이것 자체로도 사실 독일 이제 하키로서는 굉장히 업적이고 그때도 월드 챔피언십을 리뷰나 프리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르코 슈트름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로 독일 하키의 상승세가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메달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팀에 도움이 될 거고 이번 다가올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독일은 모두 지금 DL 자국리그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유수의 팀들이 KHL 선수들이 있고 리가 뭐 그리고 뭐 체코 같은 경우에 체코 리그 자체도 수준이 굉장히 높고 스웨덴 핀란드는 말할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L의 자원을 가지고도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자체가 슈트름 감독이 얼마나 앞서 말씀드렸던 스페셜 팀의 훈련이라든지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역습 상황을 많이 연습을 했었는지를 딱 볼 수 있었던 이번 대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예, OAR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전력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 좀 부진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올림픽 러시아 대표팀은 모든 경기를 한 3점 차 이상으로 이길 줄 알고 그리고 그 정도 역량을 해낼 수 있는 선수들을 다 뽑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금메달 땄으니까 성공은 성공이죠. 이 팀 자체는 금메달 아니면 실패이기 때문에 뭐 목적은 이룬 대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라인이 터져야 될 때는 1라인이 터지고 2라인이 터질 때는 2라인이 터진 상황이 나오면서 뭐 상대방 입장에서 정말 매치업에서 그냥 사람 피곤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4라인에 뛰고 있는 뭐 텔레긴 선수라든지 이 주축을 한 4라인 자체도 활약 자체는 좋았습니다. 특히 2라인을 이루고 있는 다츠크, 구세프, 카프리조프 요 3명이 뭉치는 라인 자체가 이번 대회 최고의 라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였고요. 앞서서 이제 첫 번째 경기에 졌던 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왜 이에 도움이 됐냐면은 첫 번째 경기를 졌기 때문에 칼리닌, 안드로노프, 코발추크 라인이 나올 수 있었고 다츠크, 구세프, 카프리조프 요 라인이 조합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시파초프가 두 번째 라인, 다츠크 라인 대신에 들어갔었는데 별로 활약이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첫 번째 뛴 게 많이 도움이 됐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방심을 하지 않고 열심히 플레이했던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고 수비에서는 가브리코프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또 눈에 띄었습니다. 뭐 보이노프 선수는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요. 구세프 선수와 카프리조프 선수는 결승전에서도 4골에 모두 공헌을 하면서 승리를 하는 이제 장면이 나왔네요. 네, 뭐 독일 얘기를 좀 더 덧붙일게요. 저는 독일이 뭐 깜짝 뭐 대이변 뭐 이렇게 표현이 될 법도 하지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세계선수권 지난 대회를 통해서 독일이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눈에 띄는 성적을 낸 거는 이미 나와 있던 거고 저희가 리뷰를 했었으니까 이번 메달도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또 불가능한 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뭐 NHL 선수들이 안 나온 것도 크긴 했지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많이 배워야 될 롤모델로 삼아야 될 뭐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이었잖아요. NHL 출신의 감독이 들어왔고 그 감독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또 그 시스템 안에서 성적들이 그리고 팀이 다져지고 네. 예, 그랬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예, 비슷한 과정이긴 한데 예, 뭐 좀 더 차이가 있다라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가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강력하다는 점, DEL 리그가 예, DEL이 최근 챔피언스 하키리그에서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네. 보여주는 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 거기에서 모든 선수들로 또 대표팀을 구성할 정도였으니까 예, 우리나라도 아시아리그 예, 아시아리그 빨리 더 키웠으면 좋겠다. 예, 뭐 유능한 감독도 네. 기화 선수 이런 것도 좋지만 예, 결국에는 예, 안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독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증명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특 S급이라고 할 수 있는 NHL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면 성과가 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네, 여기에 드라이사이트를 들어오고 뭐 이렇게 애들 들어오면 또 세계 선수권 때 할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드라이사이트나 뭐 드라이사이트는 사실 들어올 것 같고 지금 에드먼턴 예, 상태를 어려우니까요. 봤을 때 네. 애리조나에서 뛰고 있는 뭐 토비아스 리더 같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NHL 선수들이 한 명이 딱 들어오면 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더 업그레이드. 노르웨이도 지금 막 이번 대회에서 별로 득점 못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수카렐로 한 명만 딱 들어와도 완전히 팀이 달라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요. 팀의 날카로움이 완벽하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 팀에 파트리크 토레센이라는 굉장히 좋은 선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수카렐로 선수가 딱 들어오면 완전히 팀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이제 IIHF에서 정보가 올라왔는데 팀 네네. 베스트 플레이어 예, 나왔어요. 이제 개인 수상자들 말씀을 드리면 베스트 골텐더에는 독일의 다니 아우스벤 비르켄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고로 수비수에는 비아체슬라 보이노프 선수 OAR의 비아체슬라 보이노프 선수가 선정이 됐고 베스트 포워드는 니키타 구세프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MVP는 예 미디어가 뽑는데 MVP 올스타 팀은 이제 미디어가 뽑아요. 네. 이제 MVP 같은 경우에는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가 뽑혔습니다. 약간은 좀 너무 짬 챙겨준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좀 구세프 선수가 받아야 그러니까요. 구세프 3관왕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좀 예, 코발추크 선수 좀 챙겨줬습니다. 사실 코발추크 선수 플레이오프 라운드는 약간 좀 한게 없는데. 부진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쉽고 올스타 팀 같은 경우에는 OAR의 바실리 코셰치킨 선수 골리, 수비수는 캐나다의 막심 노로 선수 그리고 수비수 비아체슬라 보이노프 선수 또 보이노프 선수가 지금 2관왕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베스트 포워드 이것도 재밌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일리아 코발추크, 파벨 다츠크, 엘리 톨바네이 뽑혔습니다. 사실 조금 아니에요. 구셰프 너무 안 챙겨주네요. 이거는 카프리조프랑 구세프는 무조건 들어갔어야 저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예, 근데 좀 챙겨줬네요. 네, 코발추크 예, 많이 코발추크 좀 챙겨줬네요. 챙겨줬고 강하게 챙겨줬네요. 근데 또 뒤에 이제 경기 끝나고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독일 선수들이 은메달 이제 걸고 코발추크 다츠크랑 사진 찍고 있었어요. 예, 근데 뭐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영광이고 그쵸. 재밌었던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츠크 선수가 올해를 끝으로 이제 KHL에서 은퇴하겠죠. 2년 계약도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 생활의 마무리를 어쨌든 뭐 OAR이라서 조금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국가대표 금메달. 네, 개인적으로 금메달 그렇죠. 굉장히 획득했으니까. 뭐 열심히 뛴 금메달이기 때문에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스탠리컵에 금메달에 뭐 이룰 거 결국 또 다 했네요. 다츠크 선수도 다 이뤘고 네. 코발추크 선수는 이제 스탠리컵이 없어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계약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올해 넘어갈 NHL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올림픽 한번 더 가기 위해서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갈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 제 생각에는 NHL을 또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는데 이건 또 좀 지나가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재밌고 할 이야기도 많은 올림픽 리뷰였고요. 결국은 OAR 러시아의 금메달로 끝이 났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제 곧 아시아리그 또 재개되고요. 플레이오프 경기 재개되고요. 재팬컵도 끝이 났다고요? 예, 재팬컵이 오늘 경기를 끝으로 이제 끝을 맺는데 이 오지글스가 또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18경기에서 14승을 거두는 지금 오지글스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플레이오프에서 오지글스를 많이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지와 치고받고 하던 시점이 있었지만 중반부부터 페이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3, 4위랑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 20승점 25점으로 2위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 승점 25점 오늘까지 하면 28점이네요. 28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 크레인즈와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승점 20점이라는 사실상 보면 굉장히 저조한 기록으로 이제 프리블레이즈가 의외네요. 예, 프리블레이즈가 지금 굉장히 이번 대회 내내 부진했었고요. 뭐 딱히 그렇게 팀 전력에 문제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안양알라를 맞이하는 프리블레이즈 입장으로서는 지금 플레이오프 바로 직전이었던 이 재팬컵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너무 안 좋았던 지금 승리를 보면은 6승 10패 6승 12패네요. 6승 네, 12패. 6승 12패.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지가 않네요. 예, 뭐 실점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그죠? 예, 득점이 너무 빈곤했던 득점이 부분이 너무 빈곤하고. 눈에 띄고요. 예, 2주 뒤에 바로 안양알라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네. 예. 뭐 그냥 재팬컵은 플레이오프를 대비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시험 장치였어라고 하면은 그죠? 또 다르게 풀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 그래도 예, 재팬컵인데 그래도 어쨌든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왔다라는 게 예. 조금은 안양알라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고맙죠. 아닐까. 예, 고맙죠. 네, 이제 블레이즈는 사실 지금 이게 18경기고 다 일본 팀이랑 붙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승률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네. 팀 자체가 좋은 신호가 결코 아니란 거고, 사실 프리블레이즈가 중반부 이후에 상당히 많이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그쵸. 지금 3위까지 내려오게 됐고, 사실 저는 플레이블레이즈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1위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영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불안함이 1월, 2월에도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물론 뭐 2주라는 시간이 있고 정규 시즌에서 어쨌든 올해는 좀 많이 재미를 봤던 한라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주축인 한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림픽에서 또 다른 느낌의 경기 감각을 좀 많이 익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나 전반적인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좀 프리블레이즈가 여러모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좀 많이 힘든 상황에 오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이글스와 아이스박스, 저는 이글스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지가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번 재팬컵에서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어요. 지금 14승 4패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려 70골 가까이 넣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고, 오지가 올해 28경기에서 74골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8경기에서 70골 넣었네요. 딱 70골을 넣었네요. 거의 뭐 득점력이 이제 완벽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비록 5번 시드기는 하지만 이거 한번 딱 올라오고 하면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벅스도 나름 잘 했네요. 그죠. 예. 이제 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선방했다. 그래도 이제 초반에는 이글스보다도 더 잘 나갔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승점 차이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12점 차이죠. 4경기 차이 나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홈아이스를 벅스가 가져간다는 이점 자체를 좀 잘 살리게 된다면은 어떻게 좀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요즘 많이 좀 잊고 계신 분이 이제 잊고 계실 텐데 네. 사할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KHL 팀인 아드미랄과 친선전을 2차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1승 1패가 나왔어요. 물론 뭐 아드미랄 자체가 아주 최정의 1군을 내보냈다라고 생각하기도 그렇고, 최근 이제 HC 아드미랄 팀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뭐 유명한 외국인 선수들을 모두 뭐 방출을 한다든지 좀 이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전력이 좀 약해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할린이 어쨌든 아드미랄을 잡았다는 건 자체가 1승 1패라고 기억을 하는데, 한 경기는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한 경기는 4대3으로 아쉽게 패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사할린은 여전히 뭐 얕볼 상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전력상으로는 역시나 사할린은 강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즌 끝나기 직전에 또 무더기로 KHL급 선수들이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 팀도 플레이오프 가면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뭐 어쨌든 어디를 가든 사실 쉽지가 않고, 이번 리그 올해 이제 정규 시즌 자체가 워낙 이제 난타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 네. 좀 가고 좀 재밌는 네. 시즌이었는데 플레이오프까지 뭐 여전히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플레이오프 1라운드는 정규 시즌 4위인 아이스박스와 5위 오지이글스 경기가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3일 토요일, 3월 4일 일요일, 그리고 일단은 3월 6일 화요일까지도 예정이 돼 있고요. 3판 2선승제고
홈아이스가 니코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최근 그죠. 기세가 네. 오지가 너무 좋은데 또 니코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제 오지의 흐름을 봤을 땐 제가 생각했을 때 오지가 2대0으로 굉장히 쉽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사할린하고 근데 또 엄청날 것 같은데요. 오지랑 사할리는 또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건 네. 조금 또 이제 이 4-5위전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4-5위전 결과는 다음 주 녹음 통해서 비하인더넷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경기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일단 미리 참고하실 일정은요. 안양알라대 프리블레이즈전 3월 10일 토요일 5시 안양빙상장, 11일 일요일 5시 안양빙상장, 그리고 3차전까지 갈 경우에 13일 화요일 7시 안양빙상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차전까지는 무조건 가죠. 가겠죠. 오빠는 한 네. 번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한 판이라도 지금 일본 가야 되고요. 지금 한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경기 감각이 얼마나 유지가 됐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 블레이즈가 아무리 안 좋았다지만 사실 한라랑 상대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 정규 시즌 때는 괜찮았죠. 그렇죠. 좀 돌이켜 봤을 때는 한라를 상대로는 정말 또 뭐 귀신같이 잘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는 좀 변수들이 많네요. 하치노에를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하치노에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렇죠. 경기력은 뭐 비슷할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올림픽 그 하드했던 경기들을 치러낸 대표팀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기존 선수들하고 또 어떻게 합을 맞춰내는가. 네. 그리고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변수들이 발생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하고 프리블레이즈도 경기력은 경기력대로 계속 쭉 유지가 되어 왔으니까 지금 나타나 있는 문제점들을 얼마나 2주 동안 보완을 할 건가 그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양에서 또 오랜만에 봄 학기가 작년에는 안양알라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렇죠. 좀 싱거웠고 맨날 프리블레이즈만 만나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한라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에서는 다른 모습이어서 이번 플레이오프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직접 현장에서 다들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2번을 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약간은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전력 자체는 한라가 조금 더 강하긴 한데 블레이즈가 어쨌든 지금 재팬컵에서의 성적은 좋지가 않지만 일본 팀과 한국 팀과의 또 스타일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이런 부진이 그냥 뭐 고지고대로 연결된다라고 이제 단정 짓기는 약간 힘든 감이 있기 때문에 뭐 2위, 3위들이 싸우는 요 플레이오프 2라운드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38회 다음 녹음은요. 김태범 캐스터도 출연하죠. 부탁을 드렸고요. 그냥 계속 안 나오면은 또 그러니까 오셔야죠. 얼굴 한번 비추고 얼굴 도장 찍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려놨고요. 출산을 앞두고 잠깐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마련했고 같이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오디오가 또 꽉 차 있네요, 오랜만에. 네 분이나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다음 주에 뭐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아시안 1라운드만 있고 NHL 이렇게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일요일이나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녹음이 이루어지겠네요. 지금 저희가 또 스케줄 조정을 해봐야겠지만 가장 베스트는 이제 1라운드가 끝난 시점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조정이 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호 선수의 SNS 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행복한 아이스하키 선수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글이 있었어요. 그 말대로 우리 선수들도 올림픽 무대에서 아이스하키 선수로 설 수 있어서 행복했고 그 모습을 응원하는 우리 모두도 참 행복한 아이스하키 팬이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비하인더넷 애청자분들을 포함한 아이스하키 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소식 계속해서 전하는 비하인더넷 되도록 저희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듣기, 경기 영상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네이버 TV, 온더스포츠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 그리고 김예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